네, 안녕하세요. 네, 2021학년도 전공역사, 한국사, 동양사 해설 강의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시험은요, 2020학년도 시험보다는 조금 쉬운 듯한 문제들이 조금 있었습니다. 그래가지고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스스로 처음 봤을 때는 좀 풀만했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이 많았는데, 은근히 문제의 조건들이 조금 까다롭게 출제가 된 경우가 조금 많았어요. 뭐 1948년이라고 하는 단서를 딱 명확하게 주거나, 혹은 문두가 조금 여러분들이 생각했을 때는 긴장된 상황 속에서 조금 애매하게 생각을 했는지 조금 의외로 실수한 부분들도 많았고, 또 우리가 흔히 보지 않는 뭐 특정 도시의 조개 지역의 모습까지 묻는 등의 다채로운 문제가 출제가 되었기 때문에 막 처음 여러분이 문제 생각했던 것만큼 아마 점수가 막 엄청 높지는 않을 겁니다. 엄청 높지는 않을 것 같고, 저희가 조심스럽게 커트라인을 대략적으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 것은 교육학은 뭐 모르겠고, 전공 기준으로 일단 지금 이 시점에서 말씀을 드릴 수 있는 것은 대략적으로 전국적으로 평균적으로 봤을 때는 한 50점대 초반부가 1차에 커트라인이 되지 않을까, 전공 기준으로 그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 다만 이것과 조금 시험 난이도가 비슷했던 2019학년도 18학년도 이때의 문항들을 보게 되면은 전반적으로 지역별로 커트라인의 그 점수차가 8에서 10점 가량 났기 때문에, 여러분들도 난 52점 안 되는 것 같아 막 이렇다고 해서 2차 공부를 할 게 아니라, 일단은 40점대만 넘는다라고 한다면, 전공 기준 40점대만 넘는다라고 한다면은 2차 공부에 좀 더 최선을 다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그 본인의 뭐 생계를 당장 걱정해야 될 처지고, 내가 점수가 뭐 30점대다 뭐 이렇다면은 뭐 다른 일을 봉당 알아보셔 상관이 없겠지만, 내가 궁극적으로 어쨌거나 교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신다라고 한다면은, 사실 우리가 수업 실현을 위해서 연습할 수 있는 시간은 매년 12월 그리고 1월 중순까지밖에 시간이 없기 때문에 지금 일단 최대한 많은 연습을 해보시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이 2차 시험은 한번 연습을 해보면은 이게 매년 조금씩 느껴지는 점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1차 성적이 어떻다라고 하더라도 내가 궁극적으로 교원이 될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은 지금부터 12월까지, 12월 말에 발표가 나는 순간까지는 최선을 다해서 여러분들 공부에 임하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 꼭 진행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는 일단 최선답을 우선 말씀을 드리는 걸 위주로 할 거고, 유사 정답도 제가 여러분들 답안들 한 뭐 90개 이상 온 것들을 쭉 한번 읽어보면서 나름대로 이거는 유사 정답이 될 수 있겠다, 제가 생각했을 때 이거는 여러분들 답이 많았지만 정답으로 인정받기 힘들 것이다 라고 하는 것들도 같이 말씀을 드릴 것이거든요. 물론 이거는 출제자가 아닌 저의 판단이기 때문에 실제 채점과는 조금 거리가 있을 수는 있는데, 가장 확실하게 그래도 우리가 흔히 보는 개론서에서 출전 근거를 가지고 와서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대부분 아마 일치하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몇몇 분들 답안지를 보니까 딱 이걸 지목해서 전 답장을 해드리진 않아요. 뭐 저는 합격할 것 같으니까 이런 거 답장을 해드리진 않는데, 몇몇 분들 보니까 뭔가 굉장히 장황하게 썼는데 이상하게 뭐 굳이 묻지 않는 걸 쓰거나 괜히 틀린 내용들을 써서 틀리는 경우가 종종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본인들 답안지를 한번 냉정하게 문제의 조건에 대입해서 보시는 것도 한번은 필요할 것 같습니다. 그럼 한번 보도록 할게요. 먼저 이제 A형 2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A형 2번 문제에서 뭐 기억은 무령왕릉 지석 혹은 무령왕릉 비문 뭐 이 정도로 쓰시면 될 것 같고, 니은은 관산성 전투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100명분 거를 쭉 이렇게 대략적으로 봤을 때 관산성 전투를 틀리신 분은 본지는 못했던 것 같고요. 난 무령 왕릉, 기억에서 무령 왕릉이라고만 쓰신 분들이 조금 있었는데, 그분들은 정답으로 인정받기엔 저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면은 정확하게 유무를 물어봤었고 또 뭐 제 교재에도 뭐 83쪽에 보면 무령왕릉 지석이라고 하면서 해당 사료가 그대로 들어가 있기도 했었고,
또 여러분들도 공부하다 보면은 무령왕릉 지석은 그래도 언젠가 한 번쯤은 보는 주제이기 때문에 정답률도 좀 높기 때문에 무령왕릉이라고만 쓰면은 제 생각에 정답으로 인정은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무령왕릉 지석, 비문 이런 내용들을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고요. 무령왕릉 비문이 궁금하신 분들은 선생님을 위한 한국사 83쪽에 보면은 제목과 비문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거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A형 3번으로 가겠습니다. A형 3번 문제 같은 경우에서는 두 가지를 먼저 물어봤어요. 먼저 저희가 마지막 날 수업 때 제가 모의고사 때 안 냈지만 나올 수 있는 부분이 한 두세 가지 있다라고 하면서 그중에 한 가지로 만국공법을 예를 들어서 막 말씀을 드렸는데 그게 그대로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만국공법을 틀리신 분은 아마 못 본 것 같아요. 마지막 날 강의를 뭐 안 들으셨다면 모르겠지만 대부분 들으셨기 때문에 만국공법은 다 맞으신 것 같고요. 두 번째 내용이 청과 미국 간의 이런 조약 체결에 있어서 문제점을 이제 쟁점이 된 문제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 이 나사료를 잘 보시면은 마지막 줄에 조선이 자주국이 아니라면 미국은 조약을 체결하지 않았을 것이다 라고 하는 문구가 나와 있습니다. 문구가 나와 있는데 바로 청은 속방 규정을 이 조약의 명문화시키려고 했었고 미국은 그것을 거부했었습니다. 그러한 부분들이 시험 문제에 나온 것 같아요. 즉 속방 규정들 혹은 조선은 청의 속방이라고 하는 내용을 넣으려고 하였다. 그런 내용들을 쓰셨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이거 외에 최국대우 조항이라던가 이런 내용도 막 쓰신 분도 있고 거중조정 이런 거 쓰신 분들도 있는데 밑에 명백하게 사료와 관련된 부분과 함께 보셔야 하기 때문에 속방 규정 관련된 것들을 꼭 써주셔야만 됐었고 이 부분은 간혹 좀 틀리신 분들이 있었는데 그래도 한 정답률은 제가 봤을 때 저희 학원 수강생 기준으로는 한 반반 아니면 한 60%이 정도는 넘는 것 같아요. 한 60~70% 넘는 것 같고요. 교재에도 관련된 부분이 조금 있기는 했었습니다. 그다음 A형 6번 문제로 가도록 할게요. A형 6번. 네, A형 6번 문제가 이제 좀 나올 때가 됐다라고 하는 진시황 문제가 나왔어요. 진시황 문제가 나왔고 사료도 그 운몽수호지 출토 주간이라던가 이런 것들과 함께 굉장히 좀 세련되게 문제가 출제가 되었죠. 그래서 먼저 보게 되면은 문제가 굉장히 길게 나왔는데 니은 조치의 목적을 서술할 것이라고 해가지고 해내의 군현을 설치하였습니다. 즉 진시황 때 군현을 설치한 것의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습니다. 목적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데 이게 서술의 뉘앙스 차이인데 진시황 때 군현 설치의 목적이기 때문에 약간 서술의 뉘앙스를 춘추 전국 시대에 맞춰서 쓰신 분들이 간혹 있었는데 본인이 한번 서술을 판단해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혹시 너무 춘추 전국 시대에 맞춰서 쓴 것은 아닌지 그런 것들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나 동양사 개론 이런 데 보게 되면은 황제에 의한 전제 군주제를 수립하였다. 전제적인 중앙집권 체제가 확립되었다. 이런 내용들이 쭉 나타나 있죠. 쭉 나타나 있기 때문에 그런 내용들을 좀 쓰시면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리고 전제주의적 재민 지배 체제를 확립하였다던가 이런 내용들도 대체로 다 정답으로 인정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빈출된 오답 중에 뭐가 있었냐면은 가끔 좀 그나마 한 대여섯 명 분대 정도가 틀리신 오답이 뭐가 있었냐면은 9년제는 황제권을 강화하기 위함이었다라고 딱 그냥 황제권 강화라고만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 제가 누누이 말씀드렸습니다만 왕권 강화, 황제권 강화 이것만 썼을 때는 정답으로 처리가 조금 어려울 것 같아. 그러니까 9년제 질서라고 하는 것이 확립되면서 황제권이 이제 지방에 대해서 황제권이 확립된 그런 내용들까지, 그러니까 지방에 대해서 통치권이 미치는 것까지 조금만 썼다면은 정답이 가능하겠지만 그냥 단순하게 5글자 황제권 강화라고만 쓰면은 저는 정답으로 처리가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차라리 앞에다가 시족 공동체 질서를 타파한다거나 이런 내용을 쓰면서 거기에 관료를 보내서 황제권의 지배가 확립되도록 노력하겠다. 이런 내용을 좀 부가적으로 썼다면 정답이 가능하겠지만 단순하게 5글자만 썼을 때는 정답으로 인정은 조금 쉽지 않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다음 나에 나타난 사상을 정비한 사람은 한비자. 거의 한 80~90% 분들이 맞으신 것 같아요. 저한테 보내주신 분들. 그러니까 여기서 지금 말씀드린 정답률은요.
저희 학원 수강생이 직강생만 400분이 넘고 인강생까지 합치면 훨씬 더 많잖아요. 그 중에서 그나마 자신감을 갖고 보내주시는 분들이 100여 분이기 때문에 지금 말씀드리는 100여 분은 웬만하면 합격하시는 분들의 정답률이다라고 생각을 하시고 접근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한비자는 대체로 많이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이제 정답이 조금 갈리는 부분이 뭐였냐면, 사료에 보면 이제 운몽수호지 출토 주간에 이제 다의 내용을 실시하기 위해 미출신 황제 진시황이 추진한 정책을 두 가지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는데, 다 사료에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은 핵심적인 내용은 저는 이거 같아요. 면적을 각각 측정한다라던가 즉시 서면으로 보고해야 된다, 즉시 보고해야 된다, 토지의 면적을 보고해야 된다라고 해서 토지의 면적을 측량한다는 것이구나, 그리고 그것을 보고한다는 것이구나, 이런 것들을 핵심적인 키워드로 접근을 해서 봐야 되지 않았을까 싶어. 즉, 뭐 도량형을 통일했다거나 수레이 폭을 통일했다거나 치도를 설치해 지방에 대한 중앙의 통제를 강화했다거나 문자를 통일했다거나 도로망을 정비했다거나 이런 내용들을 좀 더 쓰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물론 더 구체적인 키워드가 들어갔다면 훨씬 더 정답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클 것이고, 기본적으로는 도량형의 통일이라던가 치도의 설치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쓰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않을까 싶고요. 다만 여기서 빈출된 오답 중에 뭐가 있냐면 영거 등의 운하를 언급하신 분들이 있는데, 이건 제가 아마 수업 시간에도 한두 차례 말씀을 드렸을 거예요. 진시황 때 운하라고 하는 것은 대외 정벌 과정에서 주로 많이 이용한 것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기 광동 지역이라든가 이런 지역을 정벌하기 위해서 운하를 팠고 군대 정벌 과정에서 그런 것을 이용했다라고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기서 운하는 저는 조금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이 생각을 많이 하고요. 또 여기다가 지방관 파견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이미 지문 속에 9년제 실시 얘기가 나왔었기 때문에 지방관 파견과 관련된 부분들은 저는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지문 속에 그러니까 9년제적 실시 이런 내용이 전혀 없었다라고 한다면은 지방관 파견 이런 부분들이 조금 정답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있겠지만, 제가 보통 모의고사를 출제할 때의 입장에서 본다면은 지문 속의 내용을 굳이 쓰는 거는 여러분들 대학교 다 졸업하신 분들인데 굳이 낼 필요는 없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거는 조금 확률은 조금 떨어진다. 근데 그건 출제자 선생님 마음이시니까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지방간 파견은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소전체를 예정한 문자의 통일이라던가 승인이나 분동을 각지에 반포한 이야기들 그런 것들 다 쓰시면은 다 맞지 않았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체적으로 한 2, 3점 정도는 보통 많이 가져가신 것 같아요. 상위권들 기준으로 해서 2, 3점 정도는 많이 가져가신 것 같고요. 그다음 A형 7번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A형 7번 문제 보면요. 우리 수업 시간에 한 4번, 5번 정도는 풀었던 문제 같아요. 총괄평가 때도 풀었고, 7, 8월 달에도 풀었고, 9, 10월 달에도 풀었고 해서 굉장히 여러 번 풀었던 문제라서 대체적으로 수업을 잘 들으시는 분들이라고 한다면 3, 4점 이상은 가져간 문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억에 들어갈 기구는 유향소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유향소가 왜 다시 설립하자는 정치 세력의 의도가 실패하게 된 이유를 서술할 것이라고 하는데, 맞아요. 훈구파에서 이런 유향소가 장악되어 간 내용들, 그런 내용들을 쓰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 그런데 여기다가 지금 이게 이를 다시 설립하자는 정치 세력의 의도가 실패하게 된 이유를 묻고 있고, 지문 안에 성종 시기를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다가 굳이 사화 이야기를 쓰시는 분들이 간혹 있었어. 그러니까 문제를 읽을 때 순간적으로 약간 오판을 하신 것 같은데, 사화 이야기를 쓸 때는 이거는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사화는 조금 어려울 것 같아요. 간혹 사화 쓰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다음 니은의 문헌의 명칭 여시향약 혹은 주자증손 여시향약 다 맞을 것 같습니다. 여시향약의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고, 그다음 가와 나의 주장을 내세운 정치 세력이 추구한 목적을 서술할 것이라고 했는데, 가와 나의 주장을 내세운 정치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이들이
이들이 왜 유황소를 처음엔 얘기하고 이후에는 향약이라고 하는 것을 왜 이야기했을까에 포커스를 맞춰주고 문제를 푸셨어야 하는 문제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지사족의 자율성을 인정받고자 하였다라거나 향초에 대한 교화를 실시하고자 하였다거나 이런 내용들 다 맞을 것 같고요. 또 기억에 이것이 아까 그 기억에서 보면은 이것을 다시 설립하는 정치 세력의 의도가 실패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한국사 통론 같은 책에는 뭐라고 나와 있냐면 수령에 의하여 장악된 관주도의 기구로 변질되어 제지 세력의 자치적 지위는 하락되었다라고 한 내용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수령 주도의 관주도의 기구로 변질된 이야기도 유황소가 실패한 이유 그런 내용으로 쓰셔도 정답으로 처리는 충분히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다 맞을 것 같아요. 그래서 한국사 통론 274페이지에 보면 수령에 의한 관주도의 기구의 변질 이런 내용도 있으니까 다 맞을 것 같고요. 한국사 길잡이 상권 446, 447쪽 이런 데 보시게 되면은 제지사역의 자율성 추구와 관련된 부분들이 나와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 다 정답으로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여기도 3점, 4점 정도가 보통 많이 맞았는데 가끔 이제 틀리신 분들은 가와나의 주장을 내세운 정치세력이 추구한 목적에 대해서 뭐라고 쓰신 분들이 있었냐면 훈구파를 일소하고자 하였다 이런 식의 내용들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너무 살림, 훈구파와 대립 이걸로만 접근을 하신 게 아닌가 싶고 문제의 조건과 문제의 사료에 기반해서 서술을 하셨어야 되는데 너무 단편적으로 접근하셨는데 살림들이 훈구파를 싫어하는 건 누가 모릅니까 여러분. 근데 문제의 조건에 가와나의 주장을 내세운 정치 세력이라고 했으니까 가와나와 관련된 부분들을 반드시 연계해서 서술했어야 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또 가끔 여기다가 이제 막 장황하게 막 거시적으로 쓰신 분들이 가끔 있었는데 그런 것도 조금은 저는 어렵지 않을까. 군권과 신권의 조화를 지향하였다라던가 이런 내용까지 쓰신 분들이 있었는데 조금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어렵지 않을까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 같이 한번 보시면은 좋을 것 같아요. 네, 그 다음 A형 9번으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A형 9번에 보시면은 이홍장 형님께서 나오셨어요. 그런데 기역 겸 북양 대신이라고 나와 있죠. 기역에 들어갈 내용은 그 한국인을 위한 중국에서 309쪽에 나오는데 지게총독이 가장 정답이라고 보여집니다. 지게총독 겸 북양대신이라고 하는 구절이 있어서 맞을 것 같고 다만 이 지게총독 겸 북양대신을 하시다가 이 이홍장 형님께서 청일전쟁 때 약간 그 패배의 책임을 지고 약간 좌천적인 성격의 느낌으로 있었던 곳이 양광총독 자리긴 하거든요. 양광총독 자리긴 한데 이게 첫 번째 기억만 있었다면 양광총독도 좀 가능했을 것 같긴 한데 밑에 보면은 두 번째 기억에 보면 기역 겸 북양 대신 이런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여기는 지게총독이만 정답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이 저는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물론 이제 양광총독도 조금의 가능성은 있지만 제가 봤을 때는 가능성은 5%, 10% 내외지 않을까라고 싶고 지게총독을 봐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다음 니은에 보면은 지난해 경사의 변이 발생하자라고 얘기가 나와 있고요. 그 밑에 보면은 이 사건이 초래한 업보 어쩌고저쩌고 나와 있습니다. 즉 이 사건이 초래한 업보 중 하나인 밑줄 친 경사의 변의 내용을 쓸 것이라고 되어 있기 때문에 수도에서 무언가 일이 벌어진 것을 묻고 있구나. 그럼 이 당시 의화단 사건 당시에 수도에서는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즉 연합군에 의한 8개국 연합군에 의한 북경 점령이라든지 약탈이라든지 분할 통치라든지 이런 내용들이 유기적으로 조금 들어갔어야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가능할 것 같은데 그런데 여기다가 단순하게 의화단 사건이라고만 쓴다면은 지금 나지문에 이미 의화단 사건에 대해서 묘사를 하고 있고 그 의화단 사건에 초래한 업보 중에 하나인 경사의 변의 내용을 쓰라고 했기 때문에 뭔가 수도 지역에서 벌어진 사건들을 쓰셔야만 되기 때문에 수도 지역과 조금 동떨어진 내용들을 쓰셨거나 의화단 내용만 쓰셨다라고 한다면은 조금 정답으로
인정받을 가능성은 저는 적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적다라고 생각을 하고 조금 최대한 정확하게 쓰셨어야 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문제의 조건이 좀 까다롭게 나왔어. 니을 중 하나인 밑줄 친 니은의 내용이라고 돼 있는데 상당수 분들이 니은만 보고 쓰시거나 아니면 나만 보고 대충 쓰시거나 하는 경우가 있었는데 전반적인 사료를 꼼꼼하게 보고 조건에 맞춰서 쓰셨어야 했기 때문에 은근히 이게 의화단 사건이라고 하는 것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틀리신 분들이 있었다라고 보여집니다. 있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뭐 북경에 들어온 연합군은 각각의 점령구를 설정해 분할 통치를 하였다라던가 약탈 자행이라던가 뭐 이런 내용들을 전반적으로 쭉 쓰셨어야 되지 않을까. 혹은 뭐 배상금 4억 5천만 양의 배상금도 일정 부분 저는 가능할 것 같습니다. 일정 부분 가능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 밑줄 튄 디귿의 내용 중, 즉 신축 조약 중 관제 개편과 관련된 항목을 서술할 것이라고 되어 있으니까 맞아요. 뭐를 폐지하고 총리하문을 폐지하고 뭐를 설치했다? 외무부 혹은 외교부를 설치하였다. 육부에 위에 두었다라고 하게 쓰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틀라스 중국사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각각 외무부, 외교부 이런 식으로 조금 명칭이 다르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외무부, 외교부 둘 다 정답으로 처리는 가능할 것 같고요. 앞에다가 총리하문 폐지까지 썼다면은 훨씬 더 완벽한 정답이 되었을 것이다. 거기다 뭐 뒤에다 육부에 위에 둔다 이런 내용들까지 쓰시면 더 완벽한 정답이 되었을 것이다. 하지만 핵심은 외무부 혹은 외교부 설치 이런 내용으로 보시면 되지 않을까 싶고요. 혹시나 출제자 선생님께서 조금 까다롭게 접근하신다면은 총리하문 폐지까지도 정답으로 같이 요구했을 가능성은 조금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다음 마지막 나오죠. 철도 대차관은 혁명의 직접적인 도화선이 되었다라고 하는 부분. 이것도 뭐 문제 풀 때 워낙 많이 풀었던 부분이다 보니까 정답으로 거의 대부분 쓰신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철도 부설 과정에서 강제로 징수당하였으나 정부에 의한 일방적인 국유화 선포 혹은 부설권의 취소 이런 것에 격분하여서 결과적으로 혁명으로 이어졌다라고 하는 내용들, 뭐 그런 관련된 내용들을 유기적으로 썼다라고 한다면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고요. 다만 여기다가 아주 간혹 몇몇 분들이 뭐 신축 조약 등으로 인한 재정 적자의 상황 이런 이야기를 쓰시긴 했는데, 근데요, 글쎄요, 그래도 철도 대차관과 관련된 내용들을 쓰셔야 하기 때문에 그거는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어려울 것 같아요. 그 부분들 같이 체크하시면 좋을 것 같아. 그러니까 간혹 모의고사 같은 데서나 뭐 문제풀이 할 때 보면은 안 좋은 습관들이 문제의 조건이 있는데 꼭 문제의 조건에 없는 내용들, 동시기 때 없는 내용들을 간혹 쓰시는 분들이 있는데 문제의 조건에 어긋나지만 동시에 있는 일들을 쓰시는 경우가 많은데 임구생이라고 한다면은 대략적으로 같은 시기들은 대부분 다 알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 10분의 1을 선별해야 되는 시험이기 때문에 문제의 조건에 반드시 맞춰서 쓰셔야 됩니다. 그런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아. 다음 11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11번 문제는요. 대체로 정답률이 굉장히 높은 문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대체로 말씀을 드릴 수가 있는데 먼저 밑줄친 기억의 명칭은 글쎄 이게 마르코 폴로가 동방견물록에도 그냥 화폐라고만 보통 언급을 하고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냥 굳이 막 교초를 구분하지 않고 그냥 교초라고만 쓰셔도 될 것 같고 교초와 관련된 종류 어떤 것이든 써서도 크게 상관은 저는 없지 않을까라고 싶어. 왜냐면은 이게 마르코 폴로가 왔다 간 시기가 조금 책마다 달라요. 책마다 조금 다르긴 한데 보통 이제 아틀라스 중국사를 기준으로 한다면은 1275년에 대도에 도착해서 1295년에 귀환했다라고 하는 것이 보통은 일반적인 설인데 사실 이 시기에 가게 되면은 이 마르코 폴로가 있었던 시기에 원나라의 화폐가 한 차례 바뀌거든요. 그래서 뭐 지원 통행 보초라든지 중통 원보 교초라든지 지원 통행 보초라든지 이런 것들 다 정답으로 가능하지 않을까라고 싶습니다. 왜? 마르코 폴로가 크게 막 구분해서 서술했던 것 같은 구절은 없기 때문에 둘 다 정답으로 처리하지 않을까라고 싶고요. 그다음 니은에 들어갈 기구는 뭐 시박사, 니은과 관련된 기구, 니은에 설치한 기구는 시박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들이 한 일은 뭐 지문의 내용에 기초해서 쓰라고 했는데 지문에 보면은
물건의 10%, 10개 중에 하나를 받는 것과 같기 때문이다라고 한 내용이 있어서 상업이 활성화되면서 대규모 교역이 활성화되면서 그로 인한 여러 가지 관세의 징수들, 상업에 대한 통제들, 세금의 확보라던 것들 이런 것들을 서술하면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 내용들은 금방 많이 쓰셨을 것 같고 심지어 이거는 기출이 되었던 주제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맞았던 것 같습니다. 맞았던 것 같고요. 대신에 시박사 대신에 그 서양사 강좌에 나온다라고 하는 그 이게 이상한 기구 하나 있던데. 쿤드크라고 하는 걸 쓰신 분이 간혹 있었는데요. 그거는 조금 죄송합니다만 너무 서양사에 빠지신 것이 아닌가라고 싶고요. 조금 그거는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마지막에 뭐였냐면은 가와 다를 참고하여 동서교류 역사에 나타난 교역료 비중의 변화를 서술할 것이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지금 이게 마르코 폴로는 무언가 육지로 실크로드를 따라서 왔다라고 되어 있고 돌아갈 때는 바닷길로 갔다라고 보통 알려져 있고요. 또 나와 다사르는 바닷길 이야기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맞아요. 당송 때 이래로 바닷길이 조금씩 활성화가 되기 시작을 했고 특히 원나라 시기에 이슬람이라던가 그러니까 세계 제국의 건설과 그다음에 초원길, 비단길이 다시 재개통되기도 해요. 그러니까 송나라 시기에는 초원길이나 비단길들이 유목민족들이 장악하고 있다 보니까 조금 막힌 그런 게 있었는데 원나라는 세계제국을 건설하고 역참 같은 걸 건설하면서 이것이 재개통되기도 하고요. 그러면서 워낙 많은 교류를 하다 보니까 대규모 무역을 하기 위해서 바닷길이 굉장히 활성화되기 시작을 합니다. 바닷길이라고 하는 것이 원나라 시기에 엄청나게 활성화되기 시작해서 이 바닷길 비중이 커졌다라고 하는 것, 대규모 교역이 이루어지면서 바닷길의 비중이 높아지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내용을 반드시 쓰셨어야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초원길과 비단길도 재개통되고 조금 왔다 갔다 한 건 맞아. 하지만 원나라 시기에 동서교류 역사에서 나타난 교역로 비중의 변화를 서술할 것이라고 했기 때문에 어쨌건 핵심은 바닷길의 비중이 높아졌다라고 하는 것을 핵심 메인으로 써서 앞뒤 문장의 구조를 맞춰갔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쓰시면 됐을 것 같고 이 부분도 저에게 정답지를 주신 분들은 상당 부분 많이 맞추셨던 문제였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이제 바로 B형으로 가도록 할게요. B형의 1번은요. 가에 나타난 농업 경영 형태를 쓰고 라고 나와 있는데 보면은 파, 마늘, 배추, 오이 이런 것들로 엄청나게 많은 수입을 얻을 수 있다라고 나와 있기 때문에 아마도 문제는 상업적 농업 혹은 상품 작물 재배 이런 것들에 포커스를 맞춰서 쓰시면은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쓰셨으면은 되지 않았을까 싶고요. 그다음 기억에 들어갈 것은 수레입니다. 수레. 이거는 거의 대체로 다 맞으신 것 같아요. 대체로 다 맞으신 것 같고 여기다 가끔 광작을 쓰신 분들이 있는데 광작을 경영 형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는 않을까 싶어요. 광작을 경영 형태라고 보기에는 조금 어렵지 않을까 싶어서 그거는 조금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다음 2번 문제 보도록 할게요. 2번 문제 보면요. 이 부분은 관직의 명칭과 공통으로 들어갈 등급의 명칭을 쓰시오라고 문제에서 굉장히 힌트를 많이 줬어. 그리고 출전도 심지어 진서야. 그러니까 우리가 진나라 시기 들어가게 되면서 구품중전제가 실시된 이야기를 우리가 수업 시간에 했었고 가사료 같은 거 워낙 많이 풀어본 지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대체로 많이 내가 한자 사료를 정말 해석을 하지 못한다라고 하더라도 문제의 조건에 기반해서 거의 많이들 맞추신 문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억에 들어갈 것은 중정관, 니은에 들어갈 것은 구품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뒤에 고화만 보더라도 구품 이야기 볼 수 있고 정한다, 오늘날 세웠다 이런 내용만 보더라도 어느 정도 쉽게 접근을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았나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정답률은 굉장히 조금 높은 편이었다. 그러니까 이전에 한자 사료는 어떤 사료가 나오는지가 정답률이 50% 넘기가 쉽지 않았는데 이번 사료 같은 경우는 저희 수강생 같은 경우에는 저랑 많이 문제를 풀어봤는지는 모르겠지만 대체적으로 한 70-80%, 80-90% 정도 정도는 이 문제를 맞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아요.
네, 그 다음에 5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5번에는요, 기억에 들어갈 말은 뭐 보호무역, 보호, 뭐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그런 내용들 쓰시면은 될 것 같고요. 니은에 들어갈 말은요, 니은에 들어갈 말은, 잠깐만요. 직물류 혹은 면직물이라고 써도 됩니다. 직물류 혹은 면직물이라고 써도 됩니다. 기억엔 보호무역, 니은에는 직물류 혹은 면직물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런데 기억은 그래도 많이들 유추해서 한 60%, 70% 정도가 맞추신 것 같은데 니은은 대부분 많이 틀렸어요. 니은은 뭐 인삼, 홍삼, 담배, 온갖 시리즈가 쭉쭉쭉 나왔는데 여기서는 직물류 혹은 면직물이었습니다. 조금 쉽게 접근하기는 어려운 내용이었고 저도 관련된 텍스트를 쭉 검토해 보니까 뭐 국편이 한국사에 한 줄 정도 나오는 부분이긴 했어요. 국편이 한국사 같은데 한 줄 정도 나오는 부분이었고요. 또 왜 관세 개정 문제가 이 시기에 대두했느냐라고 물어본다면은 사실은 이거밖에 답은 없습니다. 뭐냐면은 1차 세계대전이 종전이 됨에 따라서 승전국에 위치했었던 이 일본이라고 하는 나라가 종전 이후에 일본이 전후공황에 시달려요. 그러니까 세계대전 때 신나게 물건 만들어서 외국에 팔아먹다가 전쟁이 갑자기 딱 끝나니까 물건을 팔아먹는 것이 조금 막히게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전후공황에 돌입하였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 우리 식민지 조선의 물건의 수출을 도모하면서 관세라는 개정 문제가 대두하게 되었거든요. 그래서 1차 세계대전이라고 하는 것을 핵심 키워드로 쓰셔가지고 문제를 조금 답을 서술했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 1차 세계대전 이후 물건을 수출할 시장을 찾기 위해서 관세 개정을 시도하였다. 이런 내용들을 같이 쓰시면 좋았을 것 같아요. 네, 이거는 대부분 많이 틀렸어요. 많이 틀렸고 그래도 한 뭐 20, 30% 정도는 그래도 이것을 정답으로 쓰신 것 같습니다. 그 다음 마지막 자치가 아니라 자치론에 관심을 보이며 설치를 원했던 정치 기구를 쓰라라고 되었는데, 그러니까 관세가 철폐된 이후라고 또 조건을 줬어. 그러니까 23년 이후라고 조건을 줬고요. 일부 조선인 자본가들이 자치론에 관심을 가지며 이것을 쓴 것이라고 하는데, 제 생각에 이거 정답은 조선의회로 보여집니다. 조선의회로 보여져요. 가장 많은 정답은 뭐 도평의회 뭐 이런 이야기를 쓰셨는데 도평이라던가 부면협의라던가 뭐 이런 것들은요 이미 1920년에 일본이 설치를 해줬잖아요. 이미 설치를 해줬기 때문에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어려울 것 같아. 또 뭐 연정회라던가 이런 단체를 쓰신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이제 자치운동을 위해서 자치론자들이 만든 단체이기 때문에 그것도 역시 정답으로 인정받기는 저는 어려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문제가 조금 저도 읽어보고 순간 조금 하고 조금 저도 조금 이걸 써야 되는 건가 하고 좀 애매한 느낌은 있었는데 그래도 확실하게 답으로 떠질 만한 것은 조선의회 뭐 아니면 뭐 식민지 의회라고 쓰신 것들도 유사 정답으로 처리는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치의회, 조선의회 뭐 이런 내용들 쓰시면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한국 근대사 2권 같은 책에 조선의회 얘기가 한두 줄 정도 나와 있는데 이렇게 자치론을 좀 깊게 물어볼 줄은 몰랐어요. 자치론을 좀 깊게 물어볼 줄은 몰랐는데 보통 일제강점기가 민족의 독립운동이라던가 혹은 일제히 통치정책 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했는데 이렇게 좀 자치론, 그러니까 친일파로 이어지는 분들의 이야기까지 나올 줄은 조금 몰랐는데 이 부분이 조금 나왔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도 조금 공부를 해둬야 되지 않을까. 일제강점기는 점점 학습량이 늘어나는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자치회는 많이 틀렸으니까 괜찮아요. 괜찮습니다. 이 문제는 1점 정도 가져갔으면 잘한 편이다. 빵점 맞았어도 괜찮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다음 B형 6번 문제로 가도록 하겠습니다. B형 6번 문제를 보고요. 저는 이 문제를 처음에 보고 바로 전화기를 꺼내들어서 저희 교원대학교에 계신 이병현 교수님한테 전화를 드렸어요. 혹시 교수님께서 내셨습니까? 라고 전화를 드렸어요. 왜냐면은 교수님께서 상해사를 전공하신 중국 근현대에 상해사를 전공하신 분이거든요. 근데 전화를 드렸는데 교수님도 깜짝 놀라시더라고요. 나 안 냈는데 그런 게 나왔어 라고 하시면서 깜짝 놀라시면서 누가 냈을까 하면서 막 하셨는데
저도 문제를 보고 굉장히 놀랬을 만큼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많이 놀랬을 겁니다. 흔히 보는 책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이에요. 흔히 보는 책에는 잘 나오지는 않는 부분인데 일단 먼저 답부터 말씀을 드리면요. 기억에 들어갈 나는 태평천국 운동입니다. 그러니까 태평천국 운동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 전란을 피해서 상해라고 하는 지역으로 스며 들어가기 시작을 하게 되면서 상해라고 하는 지역의 범위가 좀 더 팽창하는 것이 있거든요. 팽창하는 것이 있어서 기억에 바로 태평천국 운동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 그다음 사실 이 공부국이라고 하는 거는요. 정말 놀랍게도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285쪽과 아틀라스 중국사 176쪽에 옆에 주석 같은 글씨로 조금 나와 있기는 했어요. 근데 저도 이게 시험 문제 이걸 물어볼 거라고는 생각하지 저도 못했어요. 그건 정말 저도 죄송합니다. 그런데 어쨌거나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 285쪽에 보면 뭐라고 나와 있냐면 한번 들어봐. 조계의 지역은 외국 공사나 영사 또는 영사단의 감독하에 있는 공부국이 외국인 거류민과 경제활동을 보호하고 자위권, 경찰권, 재판권 등 실권을 가졌으므로 중국의 주권이 상실된 지역이었다라고만 나와. 중국의 주권이 상실된 지역이었다. 공복에 관할하면서 중국의 주권이 상실된 지역이었다라고 나오고 또 아틀라스 중국사 176쪽에 그림 옆에 되게 조그만 글씨로 뭐가 나와 있냐면은 조계는 외국인이 자유로이 거주하며 치외 법권을 누릴 수 있도록 설정한 구역이다. 남경조약 체결에 따라 개항된 상해에서 1845년 가장 먼저 영국 조계가 설정되었고 1848년 미국 성공회의 요구에 따라 미국 조계가 별도로 설정되었다. 1854년 영국 조계와 미국 조계가 연합하여 독립적 시정기구인 공부국을 설치했고 63년 정식으로 합병하여 공공조계를 설정했다라고 아틀라스 중국사 176쪽에 나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 공부국의 설치가 가지는 의미는 뭐냐면요. 기존에 이제 이 상해라고 하는 지역에 자꾸만 사람들이 들어와 살기 시작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상해라고 하는 지역이 점점 팽창하게 되고 여기서 자꾸만 사건 사고가 벌어지는데 중국이 제대로 대처하지 못하다 보니까 이 공부국이 만들어지면서 이 외국군, 그러니까 연합 외국 혹은 뭐 연합국이라고 해도 될 것 같아요. 이 연합국이 이 상해 지역의 시정이라던가 이런 것들을 본인들이 관할한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적 내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즉 외국인들에 의한 시관리 혹은 뭐 행정권 담당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아요. 혹은 한국인을 위한 중국사에 나와 있는 대로 중국의 주권이 상실된 내용들을 쓰시면은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저도 이게 이제 문제가 깊게 들어가다 보니까 이제는 특정 도시의 조계 지역까지 나올 줄은 몰랐어요. 진짜 한 번도 물어본 유형이 아니었는데 이제는 교수님들께서 이런 유형까지 물어보고 있기 때문에 중국 근대사는 공부할 내용이 좀 더 늘었다라고 볼 수밖에는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공부국 이런 내용들 쓰시면 될 것 같고요. 그다음 지도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세 구역의 명칭을 쓰라라고 되어 있어요. 먼저 A 지역은요. 아까 아틀라스 중국사 읽어드린 대로 미국과 영국 조계가 합쳐져서 만들어진 바로 공공조계 혹은 책에 따라서는 공동조계라고도 합니다. 공공조계라고도 하고 되고요. 공동조계라고 해도 정답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A는 공공조계 혹은 공동조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B 지역은 프랑스 조계입니다. 지문에 법국이라고 하는 묘사가 보이는데 법국이 바로 프랑스를 가리킨다라고 보시면 되거든요. 그래서 B는 프랑스 조계고요. 그다음 나머지 지역은 뭐냐면은 A와 B 이외의 지역들을 가리키는데 거기는 바로 중국인 통치구역 혹은 뭐 중국인 거주구역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중국인 통치구역, 공공조계, 프랑스 조계 이 세 가지를 다 쓰셔야만 2점을 받을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보통 예년도에 서다평에서 세 가지를 묻고
세 가지를 묻고 2점짜리 문제를 줬을 때는 두 가지를 써야 1점을 줬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만 맞으면 빵점 주고 두 가지 맞으면 1점 주고 세 가지 맞아야 2점 주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아마도 이렇게 적용될 가능성이 큰데 근데 워낙 정답률이 낮기 때문에 저는 그래도 한 개 써도 1점을 줄 가능성도 조금은 있다라고 생각은 합니다. 근데 그거는 모르는 거고 보통은 두 개 써야 1점을 주는 경우가 과거의 사례이긴 했습니다. 그 내용들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문제는요 1점만 가져갔어도 대박이다. 빵점 가져갔어도 어쩔 수 없다. 그러니까 전년도에 동청철도 문제가 너도 빵점, 나도 빵점 약간 이런 느낌이었잖아 대체로. 그런데 이 문제도 약간 빵점이 많다. 1, 2점 가져갔으면 대박이다라고 보시면 되고 가끔 저희 학원 수강생 분들 중에는 가끔 이 문제를 변태같이 3, 4점 맞으신 분들도 간혹 있기는 했습니다. 간혹 있기는 했어요.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다음 마지막 문제죠. 마지막 문제가 아니군요. 8번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8번 문제는요. 뭐 우리 수업 시간에 워낙 많이 풀어본 문제이기 때문에 대체로 다 맞으신 것 같아. 기억은 4.3 사건이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기억의 문제가 조금 헷갈리시는 것 같은데 왜 헷갈렸냐면은 작년 10월 기억이 발생한 후부터라고 해서 기억의 여순 사건이라고 하는 건 다 알아. 그런데 여순 사건의 발단이 된 사건의 명칭을 묻고 있기 때문에 4.3 사건 혹은 4.3 항쟁을 쓰셨어야 됐을 것 같아요. 4.3 사건을 쓰셨어야 될 것 같고 그다음 학도 호국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교재에도 나와 있고 뭐 수업 시간에 몇 차례 얘기했지만 1960년 무렵에 폐지가 된 다음에 약 15년 이후에 부활이 된다. 그래서 유신 정권 시기에 부활되었다라고 뭐 교재도 나와 있고 설명도 드렸던 것 같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주체 국민회의라고 하는 것을 쓰시면 됩니다. 대체로 많이 맞았다라고 보여지고요. 그 다음에 지긋과 관련된 부분을 쓰면서 1948년에 단행한 조치를 쓰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1948이라고 하는 연도를 제한적으로 주면서 은근히 좀 헷갈리셨던 것 같아요. 물론 제 교재에는 연도가 좀 나와 있어. 왜냐하면 한국사 길잡이 학원에도 연도가 좀 나와 있어서 저도 교재를 쓸 때 연도를 같이 넣었거든요. 아마 출제자분도 이 부분을 좀 참고해서 쓰신 것이 아닌가 싶은데 어쨌거나 확실한 답은 국가보안법 제정 1948년 12월에 벌어집니다. 그리고 숙군사업 혹은 군내 숙청사업이라고도 서술하는 책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숙군사업, 군내 숙청사업 이런 내용들을 쓰시면은 되지 않았을까 싶어요. 되지 않았을까 싶고 그래서 뭐 출전은 숙군 사업의 출전은 사진과 그림으로 보는 한국 현대사 113쪽이라던가 이런 부분에 보면은 쭉 나타나 있으니까 그런 내용들을 쓰시면 될 것 같습니다. 될 것 같고요. 그래서 모든 반민족 행동과 반국가적 사상을 철저히 처부수고와 관련된 조치 이런 내용 쓰시면 될 것 같고 또 한국사 길잡이에 보면 막 문인조사반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이 쭉 나와 있거든요. 그것도 가능할 것 같습니다. 여순 사건 직후에 문인조사반 이곳에 보내가지고 공산주의를 뭔가 관련된 인물들을 약간 악마처럼 형상화하기 시작을 하게 되고 그와 관련된 영화까지 만들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런 내용들 문인조사반 파견까지는 저는 정답으로 인정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같이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다음 마지막 문제 10번 문제입니다. 10번 문제는요. 이게 가사를 제가 전혀 해석하지 못하더라도 대충 보면 뭐 법화 삼매라던가 정토구생이라던가 뭐 300여인이라던가 이런 내용을 봤을 때 이거 수업 시간에 굉장히 여러 번 풀어봤던 요새와 관련된 지문이구나라고 하는 것을 많은 분들이 느꼈다라고 하시더라고. 그러니까 내가 정말 까막눈이더라고 하더라도 법화 이런 거 정도는 읽다 보니까 그런 내용들을 조금 쓰셨다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이제 어려운 점이 뭐냐면요. 이게 기역과 니은의 인명을 순서대로 쓸 것이 두 번째 작성 방법이야. 그러니까 기역과 니은은 뭐 해심과 최후라고 하는 건 대부분 다 아실 거죠. 해심과 최후가 대화를 나눈 부분의 일부거든요. 이건 뭐 해설 올려드릴 수도 있는 부분인데, 그러니까 가운데 조금 헷갈리신 분이 있다면 해심이 국사라고 하는 분, 진울과 대화하는 장면이 한 장면 나와가지고 조금 헷갈렸을 것 같기도 한데, 근데 보통 진양 최공하면은 최후 하니까 왠지 해심일 것 같아라고 해서 대체로 정답은 맞췄어. 그런데 이게 1.1점이다 보니까 2점이잖아요. 그런데 요새의 사상적 특징을 서술할 것이 2점인데 보통 예년의 기출문제를 보면은
2점짜리를 한 가지 쓰라고 할 때는 반드시 키워드를 2개를 넣어서 채점하는 경우가 많았거든요. 그래서 2점을 다 가져가려면은 문제 자체가 크게 어렵지 않았다 보니까 요새의 사상과 관련된 키워드를 2가지 이상은 넣었어야 되지 않을까 라고 저는 감히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요새의 특징을 한 가지 막 단어 한두 개로만 휙 하고 넘기지 마시고 반드시 2가지 이상의 내용들을 쓰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어. 그래서 자신의 행동을 참여하는 법화 신앙 중심의 뭐 결사를 제공하였다라던가 뭐 참회행이라던가 이런 내용들을 반드시 쓰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쓰셨어야 되지 않을까 싶고, 한국사 길잡이 270, 271쪽에 보면은 해심과 최후의 이야기, 요새의 사상 이야기들이 굉장히 자세하게 나와 있거든. 그래서 참회라던가 정토를 강조한다던가 혹은 기층민중에게 이런 신앙 그 교화의 대상으로 삼았다던가 이런 내용들을 쭉 쓰셨으면 되지 않았을까 싶어. 그래서 그런 키워드 중에 2가지를 써야만 2점으로 줄 것 같고요. 그렇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저는 1점으로 줄 가능성이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 정답률 일단 괜찮은 편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렇게 쭉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유사정답이라던가 뭐 오류라던가 이런 것들까지 같이 감안을 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노력을 했는데, 저희가 생각하는 답은 이렇고, 참 아까 그 1948년 그 문제에 뭐 국가 뭐 보도연맹이라던가 이런 49년의 일을 쓰신 분들은 당연히 다 오답인 건 아시리라 있고요. 그러니까 문제가 은근히 48년 뭐 사상적 특징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지문은 어느 정도 힌트가 있는 문제가 나오는 등의 일이 있었기 때문에 굉장히 구체적으로 정확하게 쓰시는 것이 필요한 문항이었다라고 하는 것들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제가 한 몇십 분 이렇게 쭉 채점을 해봤는데 저희 학원에서 제가 채점을 했을 때, 제가 좀 엄격하게 채점했을 때 뭐 가장 잘 본 분들은 뭐 30점에 육박하는 경우도 있었는데, 근데 워낙 문제가 어렵고 마스크를 꼈기 때문에 실수를 굉장히 많이 했거든. 그러니까 우리 학원에서 각 지역 수석 차석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그래서 한국사를 30점 정도 맞았다, 한국사 동영사를 30점 정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각 지역에 수석 차석할 가능성이 크신 분들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커트라인은 그보다 훨씬 더 낮아질 겁니다. 보통 수석하시는 분들이 각 지역의 커트라인보다 10점 이상 높은 경우가 많기 때문에 한국사 동영사 한 20점 무렵 정도 맞았다라고 한다면은 무조건 2차 공부를 해야 되고요. 20점 미만이다라고 한다면은 지역에 따라서 혹은 내가 역교론 서양사 점수에 따라서 2차 준비를 해볼 만하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저의 기준이고 틀릴 수 있고 지역별 편차는 크다라고 하는 것을 감안해서 저는 수도권을 기준으로 일단 말씀을 드렸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럼 고생하셨고요. 우리 바로 고생하셨고 2차 반 준비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